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해고되는 조갑재 기자. 부산의 국제신문 사회부 소속이던 기자는 포항 석유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써서 사회부장에게 제출했다. 사회부장은 어제부터 정보부에서 연락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포항 석유에 대해서 일절 보도하지 못한다는 통보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박 대통령이 포항 석유 발견을 확인해준 날로부터 6일이 지나자 포항 석유란 단어가 신문과 방송에서 썰물처럼 사라졌다. 필자는 이 무렵 석유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 덕분이 아니라 취재 현장에서 특종을 노리고 뛴 덕분이었다. 1972년 11월 13일 동해 제6광구의 해저석유 개발권을 가진 로열 더치 쉘은 울산 정동 80km 해저에서 돌고래 아이공 시추를 시작했고, 그때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던 필자는 석유 발견이란 희대의 특종을 하기 위해서 부산 감만동 바닷가에 있는 현장 사무소를 들락거렸다. 필요에 의해서 필자는 미국 및 네덜란드 기술자에게 묻고 석유 지질학 책을 참고하면서 지상 최대의 도박이라 불리는 성공률 2%의 석유 개발 취재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1973년 1월 4일자 국제신문 사회면 머릿기사로 돌고래 아이공의 굴착심도 2000m 지층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있어 유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특종으로 보도했다. 나중에 검증해본 결과 기름과는 관계가 없는 천연가스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유전보다는 천연가스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그때부터 확실해졌다. 최근 석유개발공사는 이 부근 해저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층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을 시작했다. 석유개발 과정을 면밀히 취재하면서 필자는 두꺼운 퇴적층을 뚫었을 때 석유가 나오는 것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게 됐다. 문제는 매장량이다. 육상에서는 수백만 배럴의 매장량도 유전으로서 경제성이 있으나 해저 유전은 수천만 배럴의 매장량도 비싼 개발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들, 국민들, 그리고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기름 몇 드럼 정도가 발견되어도 흥분하려는 태세였다. 외국에선 퇴적층을 시추할 때 석유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판인데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나와야 할 천연가스에도 흥분하고 그것을 곧장 유전 발견으로 연결시켜 확대 해석하곤 했다. 시추의 목적은 천연가스나 유증이 아니라 경제성이 있을 만큼 다량으로 매장된 유전이나 가스전의 발견이란 것을 망각한 데서 포항 석유 대소동이 있었다. 필자도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웠던 일이었다. 1975년 6월 로열 더치 쉘은 제6광구의 제주도 동쪽 82km에서 도미 A공 시추를 재개했다. 굴착심도 2400m 부근, 사암층을 뚫을 때부터 원유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포항 석유가 아니라 이 원유 검출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였다. 필자는 1975년 6월 17일 국제신문 일면 머릿기사로 원유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유충은 2480m 부근에 있었다. 이 지층에 대한 검증 결과 경제성이 있을 만한 매장량을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필자는 유전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 두 개의 불발 특종, 천연가스 발견과 유증 발견의 경험을 통해서 포항 석유 발견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던 것이다. 필자는 포항 석유의 수준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제6광구 도미 A공에서 발견된 원유 정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포항 유전의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으나 1975년부터 1977년 시추에는 관계하지 않았던 정성엽은 이즈음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거의 모든 신문은 포항 석유 발견의 주역이 정성엽이라고 오보를 했었다. 이번 포항 시추는 정장출의 화력에 의해 착수됐다는 것을 모르는 언론이 옛날 신문처를 뒤져서 쓴 기사 때문이었다. 당국에선 정성엽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 무렵 필자는 어떤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었다. 이런 충동에는 필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에다
석유 개발에 관한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깔려 있었다. 명예욕과 정의감이 뒤섞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필자는 언론 종사자와 지질학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1976년 5월에) 들어서자 포항석유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5월 16일에는 석유 축제가 열릴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주가가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때 필자는 논문을 완성했다. 한국의 석유 개발, 비공개 자료의 분석에 의한 전망과 재현이란 제목의 원고지 250장 분량의 소책자를 200부 찍었다. 인쇄비 11만 원은 제발 그런 위험한 짓 그만두라고 말리던 아내가 됐다. 이 책자를 연구소, 관청, 언론사로 보냈다. 정보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언론이 포항 시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문이라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었기에 논문들을 다 보내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다. 한국의 석유개발 제5장에서 필자는 포항에서 정보부가 뚫고 있는 시추공의 위치와 이미 밝혀진 지질 단면도를 결합시켜 가능한 최다량의 원유 매장량을 계산해보았다. 유전 유망 지역의 평면적을 최대로 10km 제곱으로 잡고 유충의 두께는 10m, 유충을 형성하는 지층의 암석, 공국률 20%, 함유율 50%, 체유율 50%로 계산해보니 가채 매장량은 약 3천만 배럴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 수치는 모든 가능성 가운데 최고치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도 포항 석유로 한국이 석유를 자급자족하게 되었다느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느니 하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필자는 지적했다. 필자는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장량은 적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 보름 뒤 정보부 부산지부에서 좀 보자는 연락이 왔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필자의 논문을 인용해 포항 석유의 경제성은 비관적이다라고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정보부에선 필자가 배포한 보고서를 모두 회수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을 되돌려 주십시오 란 요지의 글만 써주면 자신들이 대신 회수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주었다. 그 보름 뒤 필자는 근무하던 국제신문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됐다. 정보부에선 2번이나 정보부의 보도 지침을 위반한 필자를 몰아내도록 회사에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나중에 필자가 산케이 신문을 얻어 읽어보니 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는 한국 포항 유전 소규모란 제목으로 외신면 머릿기사에 실려 있었다. 그 요지는 석유 전문 기자인 국제신문의 조갑재 기자가 포항 석유와 관련된 시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포항 석유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탄화수소를 저장해야 하는 지층의 두께가 얇고 탄화수소를 생성시키는 모함의 발달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포항 석유 발견이 과연 유충의 존재를 의미하는지, 고립된 소량의 석유 발견을 의미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필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 기사는 이어서 조 기자는 과대평가해서 매장량을 추산해도 포항 석유는 한국의 연간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한 정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필자는 잡지에 글을 쓰면서 몇 달을 버티다가 국제상사 신발 공장의 간부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1년 뒤 신직수 부장이 김재규로 바뀐 다음 정보부에서는 조용히 신문사로 복직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라는 암시가 왔다. 필자는 1977년 10월 1일자로 국제신문 사회부로 복귀했다. 필자가 실직사 생활을 하고 있던 1976년 8월 박 대통령은 진해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포항에서 석유 탐사를 계속했지만 아직 경제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포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